살인사건이나 뭔가 좀 찝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검입니다. 부검. 망인의 시간을 잃는 과정이라고 불리는 부검. 사망 시간부터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일, 타살의 흔적이 있는지, 무엇보다 사망 원인, 사망 사인을 찾는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사건 역시도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2013년 6월 18일 자정을 약간 넘긴 시각,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김씨 여성. 당시 딸과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 전부터 아마 이 김씨 여성과 이웃 주민이었던 박씨 여성,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 간의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 6월 18일 이날 45살이었던 박씨 여성이 43살이었던 김씨 여성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아씨 자전거 걸리적거리게 씨 삐삐삐 이러면서 김씨 여성 집 앞에 세워져 있었던 김씨의 딸 자전거를 박씨 여성이 발로 찬 거예요. 아씨 짜증나게 이걸 왜 여기다 세워놓냐고. 아 짜증나네 진짜. 그리고 이 소리에 이 김씨가 열이 받아서 나간 거예요. 아니 왜 남의 딸 자전거를 발로 차고 그래요? 그렇게 이 두 사람 약 10분간 크게 말다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저녁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막 큰 소리가 나니까 이웃 주민들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내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싸움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 이웃들은 이 박씨 여성과 김씨 여성 이 둘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끝이 나는 듯 보였어요. 아니 여기서 끝이 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씨 여성 집에 딱 왔는데 막 화가 안 가라앉아. 아, 나 미치겠어. 이대로는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열불이 나, 막 천불이 나. 그래서 6시간도 더 지난 아침 8시 30분경, 아침 8시 반에 몇 시간이 지난 후였는데도 분이 안 풀렸던지 이 박씨 다시 김씨 여성의 집에 가서 벨을 누른 거예요. 야, 당장 문 열어. 그런데 문을 열어주네. 그렇게 다시 2차전이 들어간 거예요. 이 박씨는 다짜고짜 김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현관문을 잠가요. 그렇게 집안에서 벌어진 2차전.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어디서 반말에 찍찍하고 난리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이 두 여자 머리채를 잡고 뺨을 치고 흔들고 몸싸움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박씨가 열받으니까 이로 치아로 김씨 여성의 등을 3cm 정도 등살이 찢어질 정도로 꽉 물어버린 겁니다. 완전 세게 문 거예요. 당연히 너무 놀란 이 김씨 여성이 아씨 이게 미쳤나? 네가 개새끼냐? 어딜 물어? 하면서 또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때 등이 물린 이 김씨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바로 다른 이제 이웃 주민한테 가서 미안한데 나 이거 등에 상처 좀 사진 좀 찍어줘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이거 사진 좀 찍어줘요. 그런데 몇 분 후 아니 등짝이 살살 아파. 뭔가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김씨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병원으로 후송된 김씨. 갑자기 병원에서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심폐소생술까지 이어졌고 결국 쓰러진 지 4시간 만에 오후 2시경 사망하게 됩니다. 폭행 4시간 만에. 등을 다쳤는데 병원으로 실려가 숨지고 만 거죠. 이에 이 김씨 가족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김씨 여성 남편분이 바로 이 박씨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박씨를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를 기각시켰습니다. 구속하지 말라고 구속영장 취소. 왜냐면 이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정말 그 폭행으로 사망한 게 맞냐 해서 영장을 기각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 여성의 시신 부검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이 김씨 여성의 사망 사인은 복부 대동맥 파열.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희귀 질환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희귀 질환. 혈관형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약간의 충격에도 혈관이 파열되는 동맥이나 장파열이 있는 그런 증상인데 이 질환을 김 씨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부검인은 사망 직전 이웃 주민과의 다툼의 여파로 동맥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으로 파열이 됐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 김 씨 사망에 다툼이 연관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병원으로 이송될 때 이 김 씨가 뭔가 막 답답하고 배가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이 사건은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말 등을 깨물어서 김 씨가 죽은 게 맞나? 박 씨 여성 상해치사로 체포가 돼야 되나? 한 전문가는 배 쪽에 있는 동맥이 파열됐는데 그게 등을 깨물었다고 해서 복부에 있는 대동맥이 파열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등을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등이 물릴 때까지 서로가 다투면서 충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부에도 충격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복부 대동맥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논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가해 주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없냐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실제로 본인들도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시민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이 가해자 박 씨를 상해치사, 죽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 검찰은 상해까지는 등을 깨물었으니까 인정하겠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근데 어쨌든 희귀 질환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등을 물리면서 사람이 죽은 건 맞잖아요. 등을 안 물렸다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데 왜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혐의만 적용하고 상해치사는 왜 기소조차 재판에 넘기지조차 않았던 걸까? 검찰이 봤을 때는 박 씨가 김 씨를 살해할 의사, 살해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상해의 결과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에 찔려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상해의 결과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을 해야 되는데 등을 깨무는 정도의 상해로는 사망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보통 등을 물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진 않으니까. 당시 등에 깨물린 상처는 약 3cm 정도였어요. 이 상처가 깊고 좀 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생명의 위협이 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본 거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등에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정말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분의 말대로 몸싸움이 심하게 오고 갔을 거고 그 몸싸움 중에 등을 깨문 건데 어찌됐든 사람이 그 몸싸움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검찰은 상해 혐의로만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씨 여성의 가족들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남편과 아이는 순식간에 아내와 엄마를 잃었어요. 그리고 김씨 여성의 어머니는 한순간에 딸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싸움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을 거예요. 더구나 평소에 이 김씨 건강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대요. 평소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또 몰라. 정말 건강하셨대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정말 그 싸움 때문에 죽은 건데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싸움만 없었다면 사망했겠냐고요. 어쨌든 상해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박 씨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300만 원. 이에 검찰은 벌이 너무 약하다. 어찌 됐든 그 싸움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재판해달라 해서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항소심에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결론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정말 상해로만 받은 거예요. 상해치사 죽음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인과관계라고 하면 이 김씨 특이 체질이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등이 깨물려 복부 파열로 사망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법에서 보는 인과관계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깨물면 보통은 죽느냐 안 죽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등을 깨물면 상해까지는 되지만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이거예요. 보통 사람.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 인정이 안 되는 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견 가능성이에요. 등을 깨물었을 때 이 사람이 죽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냐 없냐. 그런데 보통은 어렵죠. 내가 등을 깨물었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통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단계를 넘지 못해서 상해치사까지는 안 됐고 못 됐고 상해로만 그친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형량만 떨어진 겁니다. 솔직히 상해로만 보면 적절한 형량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상해로 쳐졌다 해도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싸움만 없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이 사망을 했기에 상해로 친다고 해도 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너무 반영이 안 된 것 아닌가 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죗값조차 가해자에게 물지 못했고 가족들은 소송도 크게 민사소송을 걸어봤자 병원비 정도만 받을 수 있대요. 병원비 정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노원구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이 실종됐다면서 한 남자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실종된 동생 김씨를 애타게 찾아 헤맨 사람은 다름 아닌 김씨의 하나뿐인 친형이었어요. 이 형은 폭우가 쏟아지던 27일 오후에 동생이 영화관에 다녀오겠다면서 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집에 나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과 새벽 늦도록 동생 김씨의 행방을 찾아 헤맸던 형. 하지만 다음날 서울에서 영화를 보고 오겠다던 이 동생 김씨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강 하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본 경찰은 뭔가 직감했어요. 이거 실종이 아닌 사건이구나.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한 남자가 강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동생 김씨를 그 누구보다 애타게 찾아 헤맸던 형이었어요. 경찰이 이 형을 의심한 이유가 실종 신고할 때 했던 말과 CCTV에 찍혀있는 사실이 다른 거예요.
뭐야, 이 형 왜 거짓말을 했지? 그는 어쩌다가 동생을 살해한 뒤 실종 사건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게 된 걸까? 이 형은 맨 처음 실종 신고를 할 때 동생이 27일 낮 3시쯤에 나가서 거의 12시간 가까이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12시간 정도 안 됐다 그러면 3시부터 12시간, 28일까지 연락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27일 3시부터 연락이 끊겨졌다라고 했는데 27일 저녁에 둘이 같이 있는 게 포착이 된 거예요. 오후 3시쯤 외출하는 동생의 모습을 본 게 마지막이라던 이 형이 그날 저녁 동생 김씨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거예요. 이후 무슨 이유에선가 렌트카로 갈아탄 이 두 사람은 구리시 하천으로 향했고 이때 형과 함께 CCTV에 찍힌 모습이 동생 김씨의 마지막 모습이 됐습니다. 경찰은 형이 동생을 죽였구나 라고 의심했지만 이 형은 그날 밤 동생과 그 구리시 하천을 갔는데 거기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날 밤 동생과 다툰 뒤에 혼자 집에 왔다고, 살인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구리시 하천에서 동생이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동생이 실종된 날 형이 이 구리시 하천을 왔었네. 그런데 둘이 싸워서 혼자 그냥 돌아왔다고? 그 후에 지적 장애가 있었던 동생이 혼자 구리시 하천에 있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 당시에 이 동생 김씨는 지적 장애가 있긴 했지만 전화기를 주면 전화할지도 알았고요. 주위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싫어했었대요. 절대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리는 없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 동생 김씨의 마지막 날 함께 있었던 사람은 바로 형입니다. 정말 이 형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걸까요? 사실 오늘 사건을 이야기하는 저나 이 사건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형이 죽였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닌 이 동생 김씨의 친척들 또한 이 형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이 김씨의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예상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지적장애 있는 김씨를 형으로부터 지켜주려고 애를 쓰셨었다고 해요. 동생도 분명히 제가 죽일 거라고. 사실 이 형제의 부모님은 모두 4년 전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직계 핏줄은 온리 둘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줄곧 지적장애 동생을 보살펴 왔었다는 형. 만약에 형이 동생을 죽였다면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친척들은 돈 때문에 죽였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 사실 이 친척들이 처음부터 형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전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4년 전에 돌아가신 이 형제의 부모님. 너무 이상하게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생일 파티를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이때 아버지가 소주를 한 3-4잔 정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사망하신 거예요. 또한 어머니는 바로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듯한 모습으로 집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달아서 하루하루 돌아가신 거예요. 뭐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당시 부모님은 명동에서 식당을 하시면서 엄청난 돈을 버셨습니다. 재산이요 몇십억이 있으셨대요. 몇십억. 둘째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었다 보니 부모인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돌봐주겠냐. 돈이라도 좀 많이 물려주고 가야 첫째도 둘째도 살지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명동에서 열심히 식당 하시면서 재산을 불려가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힘드시니까 그 가게를 처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게를 처분하고 며칠 뒤에 바로 연달아 사망하신 겁니다.
이 부모님 전혀 뭐 암이라든지 지병 없으셨대요. 엄청 건강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 친척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어머니까지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이때 부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런데 이때 이 큰아들이 막아선 거예요. 부검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부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두 분 다 장례까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친척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아빠 엄마를 이 큰아들이 죽인 것 같다고. 친척들이 자기를 의심하니까 자연스레 친척과 큰아들의 사이는 안 좋아졌습니다. 이 작은 아버지는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부모의 죽음도 석연치 않은데 부모의 죽음으로 상당히 많은 재산을 자식들이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지적 장애로 뭘 모르다 보니까 형이 동생의 재산까지 다 뺏어갈 것 같아. 이 작은 아버지는 동생 김씨를 지켜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동생 김씨를 우리가 보살피겠다. 지적 장애 김씨를 작은 아버지가 돌볼게. 하지만 이 형, 극구 그건 안 된다고 막아선 거예요.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요. 김씨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버리고 작은 아버지부터 친척들 번호를 다 차단시켜버렸대요. 이 작은 아버지는 동생 재산까지 다 뺏어갈 게 눈에 보이니까 김씨의 성견 후견인 신청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1순위 보호자가 이제 형이 돼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죠. 형은 친척들의 생각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유산을 자기 앞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친척들은 동생의 유산을 챙겨주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진 않았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이 형은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모두 자기 앞으로 돌리고 자기 아이하며 아내를 데리고 서울 50평대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명품을 사기 시작해요. 차 사고 명품 사고 거의 구찌 매장에 VVVIP 대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그리고 향락에 거침없이 쓰이던 부모님의 막대한 유산. 이런 형의 행동에 작은 아버지는 기가 차니까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큰 조카 이제 형한테 유산 2분의 1을 동생 김씨한테 떼어주라고 변호사를 사서 이의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이 7월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6월 27일 날 동생 김씨가 실종이 되더니 사망한 채 발견됐죠. 재산 분할 소송 결과를 며칠 남겨두고 벌어진 의문의 사망 사건. 수사 결과 이 형은 범행 직전에 인터넷으로 마취, 수면제 등을 검색했고 그 이후에 지인을 통해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동생 김씨를 부검한 결과 이 김씨의 몸 안에서도 다량의 수면제가 발견됐어요. 이 경찰은 딱 냄새가 나니까 이 형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선 눈물로 동생을 찾아다니는 연기를 했던 형. 전문가들은 동생은 거의 뭐 상당 부분 타살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왔고 이걸 봤을 때 이 형, 약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하고 본다면 4년 전 부모가 사망에 이른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심을 해야 되는 개연성이 생긴 게 아닐까. 지금 이 3명이 죽음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큰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을 노리고 자기 가족들 3명을 모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 돈 때문에 자기 부모님의 동생까지 다 죽인 걸까요? 그리고 연기했던 걸까?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울고불고 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사건으로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006년 9월 13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도 파주시에 119로 긴급한 구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얼른 좀 와달라고. 그렇게 파주의 한 주택 인근 길가로 도착한 이 구급대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4살의 어린 남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 아이는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출혈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아이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했어요. 그 아들의 옆에서 아버지는 울부짖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와이프,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 앞에 나왔다가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한 거였어요. 어린이집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당신이 애 좀 마중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다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쓰러져 있던 아이의 옷에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즉, 이 어렸던 4살짜리 아이가 차에 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천하의 나쁜 놈이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뺑소니.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내 또한 오열했습니다. 4살이었어요, 4살. 한창 이쁠 나이. 이 부부는 이 나쁜 놈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플랜카드까지 만들고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까지 돌리면서 사방팔방으로 애썼습니다. 경찰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사고가 난 곳이 외진 골목길이었다 보니까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사가 쉽지가 않아. 이에 경찰은 일단 사고 당시 주변에 세워져 있었던 모든 차량의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하죠. 이때 이 아내 또한 저녁에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뭐에 홀린 듯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사망한 장소로. 그리고는 미친 듯이 막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직 이곳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남편분이 몇 번 데리고 오셨다고 해요.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경찰은 어느 날 중요한 제보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걸어온 곳은 사고가 났던 근처의 세차장이었어요. 이 세차장 주인은 사고가 나던 날 저희 가게에 수상한 차 한 대가 들어왔었어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서 빨리 세차해달라는 손님의 말에 급하게 세차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차에 그 뒤에 있는 바퀴 있잖아요. 그쪽이랑 그 뒤쪽 범퍼 쪽이 피가 많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로드킬이 하도 많으니까 고양이나 강아지를 쳤나 보다 생각했는데 요 며칠 보니까 그 뺑소니범 찾는다고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이 해당 세차장에는 CCTV 있었습니다. 그 CCTV 안에는 수상한 차와 그 차에서 내리는 차주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바로 이 CCTV 안의 사람을 주요 용의자로 체포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바로 4살 피해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죽인 뺑소니범 꼭 찾아달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던 엄마. 당연히 이 엄마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날 세차장에는 그냥 세차하러 갔던 거예요. 안 그래도 아들 잃어서 마음 아픈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 당시 이 아들의 옷에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퀴 자국이 아내의 차 바퀴 모양과 똑같은데 이래도 계속 거짓말할 거야? 당신이 아들 죽인 거잖아. 이 같은 상황에 제일 벙찐 건 남편이었습니다. 설마
아, 설마 당신이 아들을 치어 죽여놓고 이때까지 뺑소니범 찾는 척 연기했던 거야?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데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내분, 사고 당일날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경찰 확인 결과 사고 당일날 이 아내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와, 알고 보니까 이 27살이었던 아내, 당시 양평의 한 호프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5개월 전부터 그 호프집에서 만난 37살 남자랑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날도 이 내연남과 함께였던 거예요. 경찰은 바로 이 내연남까지 소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내연남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자백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고 하니 13일 사건의 그날 4살 아들을 데리고 이 내연남이랑 셋이 몰래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연남이랑 둘이서만 밤새 같이 있고 싶어. 그냥 집에 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아들만 보내고 이 남자랑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 오늘 엄마는 조금 늦을 거야. 엄마가 집 앞에서 내려줄게. 아빠가 나올 거니까 아빠랑 같이 들어가. 오늘 아저씨랑 논 거는 비밀이야. 어린이집 다녀온 거야. 알았지? 집 앞에 내려줄게. 그렇게 아이를 내려줬는데 4살 어리잖아요. 엄마랑 같이 계속 있고 싶었던 거예요.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래. 하면서 차에 올라타서 출발하려는 이 엄마를 이 4살 어린 아이가 뒤따라간 거예요.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래. 그런데 이걸 몰랐던 이 엄마가 차 뒤쪽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대로 후진을 땡긴 거예요. 그러면서 쿵 하고 이 아들이 부딪혀 쓰러진 겁니다. 놀란 엄마와 내연남은 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엄마, 내연남한테 당신은 차에 타 있어. 남편이 곧 나올 거야.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차에서 내리지 마. 하면서 자기 혼자 아들 상태를 살핀 거예요.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 피를 너무 흘려. 아니, 보통 엄마 같으면 놀래가지고 바로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텐데 이 엄마는 어떡하지? 아이를 어떻게 조치하기에는 누가 내연남을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 관계 들통나면 안 되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피 흘리는 자기 아들을 두고 그냥 갔어. 자기 내연남 들킬까봐, 자기 불륜 사실이 들킬까봐. 이게 자기 자식보다 더 중요했던 거죠. 이 엄마가 아이를 차에서 떨어진 곳에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 해서 차 뒤까지 쫓아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랐던 엄마가 후진하다가 박은 겁니다. 아이가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불륜 관계에 들통나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두고 토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뒤늦게 아들을 데리러 나왔던 남편이 아들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렇게 도망간 이 엄마와 내연남은 핸드폰을 꺼놓고 계속적으로 밀회를 즐겼습니다. 재밌었을까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에 되게 놀란 척, 그 누구보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척 연기했던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엄마가 너무 아들이 그리워서 몽유병 마냥 저녁에 아들이 죽었던 사고 현장에 가서 우리 아들이 아직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헛소리를 했었다고.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경찰이 사고 당시에 있었던 모든 차량의 블랙박스들을 다 확인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차량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딱 같이 나와버리니까 연기했던 거예요. 아들이 그리운 척, 아들을 그리워하는 척, 연기.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4년을 키웠는데 한창 이쁠 땐데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을까요? 이 아들의 아버지, 남편은 기겁을 했습니다. 애기 엄마가 어떻게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죽이냐고.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각각 유기치사 혐의와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차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요, 주작이 아닙니다. 옆에가 실제 기사예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다신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저 엄마와 계속 함께 있고 싶었던 아들이었는데 이 엄마는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그런 아들을 그냥 방치해서 죽였다는 게.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내연남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비정한 엄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93년 2월 5일 아침 7시경 경기도 인천 부평에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영산강 민물장어집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36살이었던 아내 최 씨와 12살이었던 딸. 아내 최 씨는 사망했고 딸은 중상을 입었어요. 최초 신고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제가 새벽 3시 반까지 장사를 하고 4시경에 새벽 시장을 다녀왔는데 갔다 딱 오니까 아내와 딸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카운터 안에 돈도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새벽 시장을 간 사이에 강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 시장만 안 나갔어도 아내와 딸은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경찰은 강도라고 보기에는 조금 찝찝했어요. 왜냐면 강도가 가게와 붙어있는 집 안까지 들어와서 아내와 딸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돈 때문이었다면 집 안까지 들어왔으니까 이 집 안도 뒤졌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고의 돈은 가져갔다고 하는데 집안의 장롱이나 이 집안에 뒤진 흔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만 딱 공격한 겁니다. 뭔가 강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좀 찝찝한데 이거 원한 사건 아닐까? 이에 경찰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던 민물장어집의 그 종업원과 주변 사람들한테 이 부부에게 원한을 가질 사람은 없는지, 평소에 이 부부의 행동은 어땠는지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하나같이 부부 사이야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렇게 이 부부의 행실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 부부한테 크게 원한을 가질 사람은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부부 크게 문제는 없었다. 사건 수사의 기본은 피해자의 주변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제일 먼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사이,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했던 남편의 행적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은 사건 당일에 대해서 저는 새벽 3시 반까지 장사하고 4시에 새벽 시장을 다녀오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시를 타고 해장국 집에 도착했어요. 그때 시간이 한 4시 10분경이었던 것 같아요. 뭐 거기에서 소주와 해장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 시장 안에 고구마집에 가서 고구마를 하나 샀어요. 그렇게 택시 타고 가게에 도착하니까 딱 그때 시간이 새벽 5시 10분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장 봐온 거 정리하고 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때 시간이 대략 한 6시쯤 됐었고, 그때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했던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편이 말한 해장국집 그리고 고구마 가게를 다 들려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왔네? 시간도 맞고. 우범자들을 조사해도 뭐 나오는 게 없고, 혹시나 이 부부에게 채무, 빚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조사했더니 그런 것도 없고, 원한 관계도 크게 없었던 것 같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찰은 이 아내 최 씨가 인천 부평에서 남편과 가게를 하면서 살았지만 경남에서도 친구 집에 신세 지면서 부평과 경남을 왔다 갔다 하며 지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경남의 그 친구 아파트로 출동해 탐문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중요한 단서를 준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다 막 발을 빼다가 경찰이 친구가 죽었는데 살해당했는데 그 살해범 잡아야죠. 이렇게 입 다물 문제가 아니에요. 라면서 설득을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최 씨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건 발생 1년 전 부부가 이때는 부평에서 가게를 하지 않았고 남편이 외양선 셰프로 일을 했었다 보니까 부산에서 지냈었다고 해요. 부산에서. 이 남편이 직업상 배를 타고 나가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는데 이때 이 아내가 자식도 있었으면서 나 몰라라 하고 거의 바깥으로 돈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하나 만나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던 겁니다. 오랜 기간 배를 타고 나갔다가 그리웠던 아내와 자식을 보기 위해 부산 집으로 딱 왔는데 이미 딴 놈한테 눈이 횟가닥 돌아간 이 아내 최 씨는 남편이 왔는데도 나 나갔다 올게요 하면서 허구한 날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완전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 어떻게 매일 외출이야? 아니, 오늘은 동창회라니까요. 당신 나온 뒤로 어떻게 하루도 집에 있는 날이 없어? 어머, 내가 그랬나? 당신 없었을 때는 바깥에 나갈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당신이 집에 딱 오니까 나갈 일이 자꾸 생기네. 미안해요, 여보. 오늘은 정말 일찍 들어올게요. 동창회는 무슨 허구한 날 내 연남 만난다고 거짓말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남편 기분이 좋겠습니까?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날 혹시나 하고 또 밖에 나가는 아내를 남편이 미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텔로 들어가네. 이걸 남편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와, 역시 바람 났구나. 아내의 외도를 눈치챈 이 남편은 바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부산에서 인천 부평으로, 끝에서 끝으로. 이때 이사를 온 거예요. 이렇게 멀리 이사 가버리면 둘이 못 만나겠지. 그리고 멀리 이렇게 이사를 가버리면서 자기 배 타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외양선 셰프를 그만두고 장어집을 차렸던 거예요. 여기서 둘이 내내 붙어서 같이 일하자고. 당연히 이 말에 아내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에? 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방까지 빼버리는 게 어딨어요? 나랑은 상의도 없이. 하지만 어쩌겠어요. 남편이 집도 다 빼버리고 인천에다가 다 마련을 해놨다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아내 인천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인천 부평으로 간 아내는 내연남과 연락을 끊었을까요? 둘이 헤어졌을까? 아니요. 내연남이 가끔 인천 부평으로 올라와서 둘이 만나기도 했고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아내 거진 2집 살림 했다고. 부산 친구 집에서 그리고 인천 부평 집에서. 이 아내가 허구한 날 거짓말하고 부산 내려와서 부산 집에서 며칠 머물면서 내연남을 만나왔던 거예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는 남편한테 나 친정 가서 한 일주일만 있다 올게요 라면서 또 거짓말하고 이 부산 친구 집에 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친구 집에서 신세 지면서 내연남 만나 놀려고. 그런데 이 남편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문해서 이 친구 집에 쳐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가운데서 둘의 만남을 제지하니 내연남과 이 아내 서로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 서로 멀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었을까.
경찰은 바로 이 내연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아내 최 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도 둘이 만났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리에서 맴돌던 수사는 부산에 있는 내연남과 최 씨의 사이가 밝혀지면서 치정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라는 수사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내연남에 대한 행적, 그리고 인천에서는 내연남이 사건 당일날 올라왔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이 남편을 다시 만나서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 혹시 사건 당일날 새벽에 왔었던 손님들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모두 3팀이 왔었어요. 12시 넘어서 4명이 왔고 1시 20분쯤에 1명, 그리고 2시 10분쯤에 5명이 들어왔었어요. 이들 중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저희 가게 전화로 시내 전화 3통한 거 받겠는요. 맞다. 맨 처음 저희가 여쭤봤을 때도 손님이 시내 전화를 했었다고 얘기해줬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손님이 3통 전화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전화 요금 때문에요. 손님들이 혹시 시외 전화를 거는 건 아닌가 하고 유심히 보거든요. 사건 발생 13일 정도가 흘렀을 때 경찰들은 아무래도 범인이 내연남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내연남을 위주로 수사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형사분 한 분의 촉이 뭔가 좀 느낌이 팍 온 거예요.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던 민물 장어집에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녁 10시쯤에 제가 퇴근을 하는데 그때 가게 안에 있는 설거지 제가 다 하고 갑니다. 그 후에 생기는 설거지거리는 제가 다음날 출근해서 또 다 해요. 라고. 그런데 사건 현장 사진을 딱 보니까 남편은 분명히 12시 넘어서 들어온 손님이 3팀에 10명 정도였다 얘기했는데 근데 현장에 있는 불판은 하나에 젓가락은 3개뿐인 거예요. 새벽 손님으로 생기는 설거지는 다음날 종업원이 출근해서 다 한다고 했는데 10명이 왔는데 왜 젓가락은 3개뿐이지? 이에 대해 남편은 새벽에 제가 바쁘지 않아서 제가 그냥 불판이랑 다 씻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생각했을 때는 또 이상한 거예요. 새벽 시장을 간다는 건 야채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싸게 사기 위해 가는 건데 이 남편은 그 새벽 시장을 택시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아니, 야채값보다 택시비 하며 해장국 값이 더 나왔을 것 같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원래 새벽 시장을 다녔던 사람도 아닌 거예요. 원래 그냥 집 앞에 마트에서 다 사다 썼던 사람인데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남편이 새벽 시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사다 썼다는 거예요. 이에 남편은 원래 사다 썼던 마트는 야채 같은 게 안 싱싱하다고요. 거기다 새벽 장사하고 피곤할 때는 술 한잔 했으면 쉽죠. 집에서 혼자 마시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해장국 집에서 술도 한잔 할 겸 새벽 시장에 간 거였다고요. 그런데 또 경찰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아내가 살해를 당하고 자기 자식도 크게 다치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 정말 그 충격에 정신이 없을 텐데 자기가 그날 몇 분의 택시를 타고 몇 분의 해장국 집에 도착했고 몇 분의 시신을 발견했고 이렇게 몇 분 단위로 다 기억을 한다는 게 이에 또 남편은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뭐가 이상해요?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그럼 몽땅 모르겠다 그랬으면 의심을 안 받을 뻔했네요. 이보세요. 마누라를 잃은 건 나라고요. 라면서 억울해한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내연남은 사건이 벌어진 그 시각 부산에 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즉 내연남은 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찰의 화살은 남편을 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좀 찝찝하니까 혹시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알고 열받아서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다 문득 든 생각. 분명히 남편이 사건의 그날 새벽에 세 팀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손님이 자기 가게 전화로 시내에 전화를 3통이나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바로 그 가게 전화 내역을 뽑아본 거예요. 그런데 없어. 저녁 9시 40분이 마지막 가게에서 전화를 쓴 거고 그 이후 전화를 쓴 내역이 없는 거예요. 즉 남편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거기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2개 보험에 가입해서 월 1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내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보험이 가족 재해 시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남편 아내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경찰이 추궁하기 시작하니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 이 남편,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내 호강도 시켜주고 싶었고 그래서 외항선을 탔던 건데 아내가 그 사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둘 사이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기회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을 써도 아내는 변하지 않더군요. 3개월 전 부산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 다니면서 미리 얼굴도 익혀두고 시간도 재놓고. 그런데 사건 전날 저녁에도 이 아내가 2박 3일 외박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놈이랑 놀러 가려고.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잠자는 아내의 머리를 흉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의 비명 소리에 옆방에 자고 있었던 딸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너무 놀래서 딸에게도 흉기를 내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그래요. 아니 둘이 탁 터놓고 내가 너 바람 난 거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정리해라. 대화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말에 남편은 겁이 났다고 얘기했대요. 겁났다고. 내가 안다고 얘기하면 잘 됐다고 그냥 헤어지자고 이혼하자고 할까봐. 솔직히 정상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 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이혼하자고 할까봐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 10년 전 연애 결혼을 했던 이 두 사람은 한때 서로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자는 생각으로 결혼까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외도로 무너지기 시작한 이들의 부부 생활은 끝내 살인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처벌이 어떤 식으로 내려졌는지는 기사화가 딱히 된 게 없더라고요. 옆에 이제 사건에 대한 기사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있었던 살인사건. 그래서 오늘은 1993년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0년 8월 두 남자가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아들들을 배웅했는데요. 전주에서 택시 일을 하고 있었던 27살 이 씨의 어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우리 아들 오늘도 열심히 하고 와. 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전북 이리시 평화동에 살고 있었던 30대의 김씨 어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나가서 사고나 좀 치지 말고 다녀 이놈아. 내가 뭐 나 혼자 살자고 이러고? 구두통 들고 다니는 것도 이제 지쳤어. 그리고 하루 종일 구두 닦아봤자 어머니 술값이나 제대로 나오는 줄 아셔? 이 두 아들의 가정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구두 닦기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던 김 씨는 8월 31일 자신의 친구와 둘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구두 닦기로는 벌이가 너무 안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 나오는 여성들을 상대로 날치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칼까지 챙겼는데요. 이 칼을 챙길 때까지만 해도 이거 안 쓸 거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상대방을 겁줄 용도로만 쓰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 은행으로 향했고 목표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김 씨는 막 달려서 이 여성 손에 있는 돈 봉투를 딱 낚아챘습니다. 이에 놀란 여자는 도와주세요, 소매치기예요,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딱 이때 공범이 자전거를 타고 와 김 씨를 태우고 더 빠르게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눈에 보이는 차를 하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앞서 말씀드렸던 택시를 하던 27살 이 씨의 차였던 겁니다. 아저씨, 강도 좀 잡아줘요, 강도. 이 여성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이 씨. 바로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는 이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좁은 한 골목길까지 이어진 추격전. 이 김씨 일당이 먼저 자전거를 버리고 냅다 뛰면서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때 이 씨도 차에서 내려 뒤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차를 타고 가서 받아 버리면서 잡았어야 됐는데 이 씨도 택시에서 내린 겁니다. 그렇게 김 씨와 이 씨 냅다 달리면서 추격전을 벌이다가 도망가던 김 씨가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고 이 씨와 대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김 씨가 자신이 들고 있었던 흉기를 쓴 겁니다. 그대로 이 씨를 찌른 거예요. 그 후에 김 씨는 290여만 원이 들어있었던 돈 봉투를 그냥 그대로 냅두고 흉기만을 챙겨 도주했는데요. 흉기에 찔린 이 씨는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사망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27살이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사진이 실제 이 씨입니다. 원래는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제가 따로 모자이크를 한 거예요. 당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는 2명의 남성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2명의 남성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흉기를 들고 날뛰는 사람에게 누가 얼마나 몇 명이나 달라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이 피해자인 이 씨가 더 대단하신 거기도 하고요. 여튼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단서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범인이 칼도 가지고 도망갔지 증거로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남은 거라곤 그저 범인들이 타고 가다가 버린 그 자전거에서 나온 지문 한 점. 그런데 그 지문을 누구랑 비교하냐고요. 비교할 사람이 없는데, 용의자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수사는 전혀 진전 없이 무려 11개월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사건은 묻히는 건가? 옆에가 실제 당시 사건 현장이에요. 그런데 딱 이때쯤에요. 한 형사분이 1991년 7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1위 경찰서로 새로 발령이 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사분이 발령 와서 바로 잡게 된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형사분은 이 씨를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전주에서 말썽을 자주 일으키고 다니는 범인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끼리끼리 논다고 말썽 부리고 다니는 애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중에서 이 씨 살인사건 내가 저지른 거야 라면서 떠벌리고 다니는 이 범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캐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이들에게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게 됩니다. 아, 나도 잘 몰라요. 건너 들어본 적만 있을 뿐이에요. 그 평화동에 사는 김 씨가 죽인 거라고 하던데. 이에 경찰은 바로 이 김 씨의 전과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게 됐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이 김 씨 전과도 많고 또 절도로 보호 감호 처분까지 받았었네. 이 수사팀은 김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두 개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김 씨의 집 앞에서 김 씨의 출입 사항을 매일 체크했고, 또 한 팀은 김 씨를 미행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낮에 자기 일인 구두 닦기 하고, 저녁에는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집에 가. 그렇게 일주일간 잠복을 하다가 너무 특이점이 없으니까 와,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김 씨를 딱 붙잡아서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뭘로 잡을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김 씨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뭘 빌미로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 뭐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있어야지 경찰서로 끌고 오는데 지금 현재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가 김 씨한테 시비를 걸자. 김 씨가 흉기를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니까 경찰이 일부러 시비를 걸고 그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 이 김 씨의 몸 안에서 흉기가 보이면 그걸 빌미로 체포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김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경찰이 김 씨한테 어깨빵을 탁 치면서 시비를 텄는데 김 씨 몸에 흉기가 없어. 너무 조용히 그냥 지나간 거예요. 경찰이 시비를 텄는데 시비도 안 받아줘. 흉기도 없어. 경찰의 계획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던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한 게 하나 있었으니까 이 지문과 김 씨 지문을 대조해보자. 그러면 딱 나오겠지. 오늘 무조건 김 씨 지문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서로 어떻게 해서든 김 씨를 데리고 와라. 라는 미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경찰이 어떻게 김 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왔냐면 이때 김 씨가 구두 닦기로 이제 돈이 안 되고 힘드니까 수박을 길거리에서 노상으로 팔고 있었는데 옆에 자료 화면처럼 그냥 납치하듯이 데리고 왔습니다. 수박 앞에 차를 딱 세우고 그냥 바로 멱살 잡고 끌고 온 거예요. 경찰서로. 김 씨 입장에서는 되게 놀랬겠죠. 그러니 당연히 경찰서 안에서 전과자라고 이딴 식으로 대해도 돼? 난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이딴 식으로 데리고 와? 나 가만히 안 있어?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아우 아니야 왜 그래? 우리가 미안해 화내지 마. 다독이기 시작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담당 형사분이 아우 잘생겼네. 이제 사과 안 치기로 마음 잡은 거야? 나 이제 옛날의 이씨가 아니야. 나 제대로 살 거라고. 내가 마음 잡은 거 내 친구들도 다 알고 있어. 아, 그래? 마음 잡았다고 하니까 몇 살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란가? 내가 손금 좀 봐줄까? 하면서 경찰이 뜬금없이 손금 얘기를 하면서 손을 덥석 잡은 거예요. 아우, 내가 손금을 보니까 당신 한 40살까지는 고생하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사실 손금을 갑자기 운운한 데에는 경찰의 꼼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옆에 자료, 사진을 보시면 경찰이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이 김 씨가 한 손을 경찰한테 주고 나머지 한 손을 책상에 대고 있죠. 그리고 그 김 씨의 손 위로 경찰이 꾹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문을 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설플 수 있는 방법인데 자연스럽게 지문을 찍기 위해 한 손 한 손 손금 봐줄게 했던 겁니다. 이런 경찰의 행동에 뭐야 손금 봐주려고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김 씨 역시도 벙 쪘죠. 아니, 무슨 손금 보려고 너를 데리고 왔겠냐? 사실 우리 밑에 막내 형사가 잘못 데리고 왔어. 네가 아닌데 다른 애를 잡아 끌고 왔었어야 됐는데 아유 미안하게 됐다. 라고 경찰은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생각했을 때는 이 김 씨는 자기가 이 씨를 죽였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찰의 갑작스러운 이런 행동에 뭔가 찔려서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이 김 씨를 돌려보내고 나서 이놈이 뭔가 눈치채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경찰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끔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주 고속버스 쪽에 연락해서 이놈이 일할 수 있는 구두 닦기 자리를 큰 곳으로 하나 마련해 달라고 부탁해라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매일 구두 닦기 한다고 뭐 정해진 자리도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자리 싸움도 많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경찰이 도와줘서 딱 자신의 지정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마웠겠죠. 약간 직장을 잡아준 것 같은? 그렇게 지문을 감식한 결과 사건 증거품인 자전거에서 채취한 지문과 김 씨의 지문 일치. 아, 이놈이 범인이구나. 이 김 씨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사실상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란 거예요. 그렇게 17살 때부터 형무소를 무려 6번이나 들락거리다 보니까 30년의 생활 중에 12년을 교도소에서 지낸 거예요. 전과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 없었고 그러다 보니 구두 닦기를 하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자리 싸움이 심해서 매일같이 얻어 터지고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전한 구두 닦기 지정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장사도 더 잘 되고 하나하나 잘 풀려. 그러다 보니까 이 김 씨 경찰한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날 이 김 씨가 새벽 아침부터 경찰서로 나와가지고 경찰서 안을 다 청소해놓고 간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손금을 봐줬었던 담당 형사한테 편지까지 써놓은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편지가 실제 김 씨가 경찰에게 쓴 편지예요. 형사님, 그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선량한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형사님이 저를 나쁘게 보지 않고 좋게 봐주셔서 집에 돌아오게 됐다고 생각하니 꿈만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본 직업으로 돌아가 충실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말대로 나쁜 사람이 찾아오거나 범죄를 함께 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형사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과장님과 저를 도와주신 모든 형사님들 감사합니다. 형사님 얼굴을 봐서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와,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술을 쓴 거였는데 이렇게 새 삶을 살겠다고 고맙다고 나와버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마음이 약해지죠.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을 다시 잡았을 때 역시 이놈들이 나를 속인 거였구나 라는 그 생각에 더 삐뚤게 나가면 어떡해요. 경찰이 정말 오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런다 한들 죗값은 받아야죠. 무고한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은 먼저 김 씨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 민원실인데요.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끝나서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시청 민원실로 나오세요. 이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시청 민원실로 김 씨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고 그곳에서 쉽게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김 씨가 잡히고 이틀 뒤 공범까지 광주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결론은 김 씨는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김 씨가 체포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기 엄마, 그리고 임신한 아내, 이렇게 3명이서 살았는데 이 김 씨가 수감되고 나서 이 임신했던 아내가 도망갔대요. 그래서 늙은 엄마 혼자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씁쓸하죠. 한 어머니는 소중한 아들을 잃었고 또 다른 한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혼자 단칸방에서 살게 됐고, 그래서 오늘은 1990년대에 일어난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를 둔 70대의 유씨 여성. 이 유씨 여성은 2000년 남편이 먼저 죽고 남편이 남겨준 유산으로 충북 괴산군 증평읍에 노래방이 딸린 건물 한 채를 구입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건물을 구입한 후 노래방 개업을 앞두고 이 유씨 여성은 그래,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이 다 잊고 새로 시작해보자 한껏 들떠 있었어요. 이 유씨에게는 40대의 외아들과 그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노래방 오픈을 앞두고 이 아들과 며느리가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오픈 준비하며 건물 청소며 다 도맡아 해주고, 어머니 제가 식사 준비할게요 하면서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손 하나 까딱 안 하게끔 싹싹하니 잘해주고, 당연히 이런 며느리와 아들 안 이뻐 할래야 안 이뻐 할 수가 없죠. 개업 준비를 마치고 노래방 건물이 있는 집으로 올라온 이 아들과 유씨 여성은 진지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요. 엄마 괜히 혼자 있는데 쓰러질까봐 무섭다. 노래방에 술 취한 사람도 많이 올 텐데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이 사람이랑 내려오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그냥 서울집 정리하고 내려올까 봐요. 엄마 모시고 살게. 홀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낼 어머니가 걱정이 됐던 이 아들은 하던 일까지 정리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시어머니 유씨까지 세 가족이 함께 생활하게 됐습니다. 생활하면서 불편함? 전혀 없었어요. 왜냐?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잘했거든요. 노래방 일을 도우면서 지내는 아들과 며느리를 동네 주민들은 하나같이 칭찬을 했고, 그 일대에서 이 아들과 며느리가 효자, 효부로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대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유씨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이 며느리가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뭐야? 쟤 어딜 가는 거야? 그렇게 우연찮게 며느리 뒤를 따라가게 됐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 엄마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심상치가 않아. 이 며느리의 엄마가 딸,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네가 안 도와주면 엄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아니 엄마 이게 몇 번째야. 김서방 알면 난리나. 나한테 왜 이래 진짜. 알고 보니까 이 며느리의 엄마, 그러니까 안사돈인 최 씨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거의 전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이 안사돈 최 씨도 남편 없이 홀로 외동딸을 키웠는데 있던 돈도 다 날리니까 누구한테 붙겠어요? 딸한테 도와달라 손을 벌렸던 거예요. 이런 얘기를 우연찮게 듣게 된 유씨. 이 며느리가 평소에 너무 잘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계속 쓰였던 거예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유씨는 며느리한테 아가,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사돈도 여기 와서 같이 지내시자고 그래. 사돈도 적적하실 텐데 둘이서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내면 좋잖아.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는 더더욱 시어머니 유씨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이 컸는데요.
그렇게 안사돈인 최 씨와 그리고 유 씨, 그리고 그녀의 아들 내외까지 이렇게 총 4명이서 함께 살게 됐고 3개월 동안은 크게 아무 문제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얹혀 살게 된 이 사돈 최 씨도 눈치가 보였던 건지 때때로 유 씨가 하는 노래방에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화목한 가정에 복이 깃들듯 노래방도 나날이 더 잘 돼가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걱정될 게 하나도 없는 듯 보였어요. 당시 노래방에는 음식 배달이 가능했습니다. 치킨, 햄버거, 피자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방에 배달 직원들이 자주 오고 갔는데 그 중에서도 30대의 치킨집 배달원 정 씨를 이 유 씨는 굉장히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왜냐면 너무 성실하고 싹싹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거든. 그러니까 항상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정 씨 역시도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유 씨를 친엄마처럼 또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양아들로 삼고 잘 지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2달여가 지난 2001년 3월 22일 오전, 이 며느리가 아침 일찍 엄마 하면서 자기 친정 엄마의 방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이때 며느리가 엄마를 찾으려고 노래방으로 내려갔는데 노래방 한쪽 방에서 이 최 씨가 칼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현장에 경찰이 급하게 출동을 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봤을 때는 노래방에 현금도 그대로 있고 피해자인 최 씨 칼에 여러 번 찔렸네. 이 사건 강도 사건이 아닌 원한에 의한 살인 사건이구나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에 이 피해자 최 씨 여성의 주변을 탐문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원체 이 최 씨 여성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원한 살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경찰은 시신 부검까지 하게 되는데 부검 결과 피해자 최 씨는 길이 20cm의 칼에 찔렸고 과다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탐문 수사에 나섰는데요. 인근 시장 일대에 주방용품 판매점을 다 돌면서 범행 도구 칼의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최근 1-2달 사이에 칼날 길이 한 20cm 정도 되는 그런 칼을 사간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거의 모든 가게의 직원들은 칼이야 사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라는 반응들. 그렇게 경찰이 한 군데 갔다가 10군데 갔다가 지쳐 갈 때쯤 한 주방용품 가게 사장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신 거예요. 20cm 정도 되는 칼이면 주방에서 쓰는 칼도 있고 회 뜰 때 쓰는 칼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주방용품 사장님이 해주신 말을 듣고 경찰은 이 사건의 중요한 용의자를 한 명 체포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치킨 가게 배달원이었던 정 씨. 이 정 씨는 당연히 내가 그 아줌마를 왜 죽입니까?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치킨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회칼은 왜 사가? 알고 보니까 주방용품 가게 사장님이 경찰한테 그러고 보니까 이런 칼을 사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정씨라고 이 동네 치킨집에서 배달하는 놈인데 한 달 전쯤인가? 여기 와서 회칼을 사갔었거든요. 제가 그때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당연히 이 말에 정씨는 회칼이야 내가 회 떠먹으려고 산 거예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 집 근처 쓰레기통에서 피가 묻은 칼이 발견됐어. 그런데 이 칼에서 네 지문이랑 피해자 최 씨 혈흔 2개가 나왔다고. 이런데도 계속 아니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사건 현장이었던 노래방, 이 노래방에 자주 오던 치킨 배달원 정 씨가 최 씨 여성을 죽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범행 이유는 뭐였을까요? 돈이었을까? 쩐?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돈은 그대로 다 있었거든요. 이 정 씨는 경찰에 추궁해 나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정 씨가 가리킨 사람은 바로 유 씨.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유 씨는 도리어 다 니네들 때문이야 라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보고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유 씨는 왜 자기 사돈을 죽였던 걸까요? 알고 보니까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산 이후에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기만 했던 유 씨.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생각은 어머니 유 씨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애초부터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돈, 엄마 건물, 그리고 재산.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기 위해서 효자인 척 연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돈 최 씨까지 같이 살게 됐고, 그 후에도 이 아들 내외는 건물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효자인 척 작업을 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싸, 계획대로 엄마가 나한테 건물 줬다. 너무너무 잘하는 아들이었으니까 이런 속셈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이 엄마 유 씨는 건물을 넘겨준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사람의 연극도 끝이 났습니다.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엄마 유 씨가 자기 생일날 다 같이 저녁 먹으려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도 안 오고 며느리도 안 들어오고 사돈 최 씨도 안 들어오네. 혼자 그렇게 집에서 기다리는데 저녁 10시가 넘어서 셋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나만 쏙 빼고 지들 셋이서 외식을 했네.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몰라. 뭐하러 쓸데없이 상 차리냐고 오히려 이 아들놈이 유 씨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상을 차려? 와, 자기 엄마만 쏙 빼고 장모님만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일이요,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이것뿐만이 아닌 어느 순간 이 유 씨 거의 이 집의 가정부가 된 거예요. 쇼핑하고 뭐 소소하게 외식하고 뭐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아예 없어진 지 오래고 다 안사돈 최 씨한테 붙어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사돈 최 씨라도 좀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면 몰라. 이 사돈 최 씨도 아우, 딸이랑 사위가 나만 이렇게 챙겨서 어떡해. 미안해요. 얄밉기 짝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어느 한날은 이 사돈 최 씨가 아들이 아끼는 카메라를 부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유 씨 여성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아우, 유 씨 이거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하면서 자기가 망가뜨려 놓고. 그런데 이 아들은 장모 편만 들고 이 장모 최 씨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엄마는 왜 자꾸 걸핏하면 장모님이 했다고 거짓말을 해. 거짓말 좀 그만해 엄마 하면서. 이런 일이요 비일비재했대요. 이 안사돈인 최 씨가 잘못해놓고 그거를 이 유 씨한테 뒤집어 씌우는. 어느 순간 이 유 씨 집에서 왕따가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유 씨는 이 천하의 나쁜 것들, 애초부터 내 건물 받으려고 생쇼한 거였구나. 건물 다시 내놔. 그런데 주겠습니까? 아이씨, 엄마 바빠 죽겠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늙은 엄마 데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아, 나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인 최 씨 사이에서는 교류가 자주 있었던 반면에 이 유 씨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왕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들마저 이 사돈 최 씨가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이 사돈 최 씨에 대한 증오심이 커져간 거예요. 그렇게 이 유 씨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면 치킨집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돈 최 씨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서 이 치킨집에서 소주 한 잔을 하는데 아니 얼마나 서러워요. 그러니까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양아들인 정 씨가 보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렇게 유씨를 달래주는데 이 유씨가 정씨야, 네가 최씨 좀 죽여줘. 제발 좀 죽여줘. 하면서 부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만 마시고 들어가세요. 타일 넣습니다. 그런데 이 유씨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정씨야, 너 빚 갚아야 될 거 있잖아. 내가 다 갚아줄게. 가게까지 내줄게. 그러니까 제발 최씨 좀 죽여줘. 걔가 안 죽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런 끈질긴 유씨의 부탁에 정씨가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2001년 2월 21일 저녁 12시 40분경 이 사돈 최씨가 혼자 있는 시간에 맞춰서 정씨를 노래방 안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지금 최씨 혼자 있거든? 절대 실패하면 안 돼. 그리고 이때 유씨는 노래방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죽이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피해자 최씨가 살해를 당했던 거예요. 유씨의 서러움이 피를 부른 셈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유씨의 이런 부탁, 정씨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인 청부가 이 정씨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유씨가 정씨한테 부탁을 했는데 정씨가 망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남자 안씨한테도 부탁을 한 거예요. 죽여달라고. 내가 2천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이 안씨가 19일 날 사돈 최씨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실패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인 21일 정씨가 다시 시도했고 이때는 죽였던 거죠. 살인 교사를 그러니까 2번이나 했던 거예요. 이 유씨는 경찰서에서 아들과 며느리한테 니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형사님, 얘들도 좀 조사 좀 해주세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울었다고 하는데요. 한 여성의 소외감으로 인해 벌어진 살인사건. 이 유씨와 배달원 정씨는 살인교사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고요. 안씨는 살인미수죄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던 적던 돈은 꼭 손에 쥐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이 다할 때 내가 죽고 나면 물려줘야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벌기도 힘든데 돈, 재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심적으로도 든든하고 혹시 모를 이런 불상사도 안 생기고 분명히 이 유씨도 건물을 손에 쥐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가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믿고 넘겨줬던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그러니까 살인은 무슨 이유에서든 정당화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1년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